사진에 지금 A 사진하고 B 사진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제가 한번 이제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여성분은 A 사진 쪽으로 분류하시겠어요? B 사진 쪽으로 분류하시겠어요? 아마도 모든 분들은 A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A 사진 쪽으로 분류하시겠습니까? B 사진 쪽으로 분류하시겠습니까? 제가 4, 5년 전에 유럽의 큰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할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B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1000명 중에서 한 150명, 200명이 B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왜 B죠?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웃어서 B라 그러고요. 또 다른 어떤 분은 모두 똑같은 손 제스처를 하고 있어서 B라 그러고요. 또 다른 분은 뒤에 배경이 있어서 B라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솔트룩스 대표 이경일입니다. 우리는 지능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도대체 지능이 뭐죠?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자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능, 아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조금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다른 종족하고 다르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식을 다루고 아는 능력을 다시 활용하거나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지식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아는 능력,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의 출발점은 내 지식을 누군가한테 가르쳐 주거나 표현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아는 능력이자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 표현한 지식을 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습된 지식에 기반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하지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다른 종족하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학습과 추론에 기반한 것이 돼요. 이런 것들이 이런 네 가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마치 인간이 사고하고 학습하는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의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이 협력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뇌를 보면 좌뇌와 우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통 인간의 좌뇌 같은 경우는요, 논리를 다루고 언어 능력을 다룬다고 하고, 우뇌 같은 경우는 공간을 다루고 있고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거나 패턴을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좌뇌는요, 심볼릭 어프로치, 다시 해서 기호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또 우리 우뇌는 암묵적이고 감각적인 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뇌 사이에는 굵은 신경다발이 있어서 좌뇌와 우뇌가 협력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사고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죠. AI의 1차 물결이었을 때는 우리 좌뇌를 흉내를 냈어요. 지능이라는 것을 기호로 표현하고 인공지능 기계한테 가르쳐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 표현을 어떻게 하고 연역적 추론, 또 명시적으로 지식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것이 연구가 되었다면 지난 10년 동안에는 우뇌적 접근을 해왔다고 보시면 돼요. 암묵적 지식을 어떻게 알아내고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의 이론과 패턴을 발견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인간처럼 좌뇌의 기호적 접근 방법, 우뇌의 비기호적 접근 방법, 좌뇌의 연역적 추론과 우뇌의 기납적 추론과 같은 비유적인 상징들이 결합이 되면서 아마도 다음 단계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뉴로심볼릭 어프로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책임질 수 있는 인공지능 같이 미래지향적인 인공지능 기술로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정말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챗GPT라는 것인데요. 챗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사람의 말을 학습을 해서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사람 대신에 프로그램 코드를 짜주기도 하고 각본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죠.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생성할 수 있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수준을 가깝게 가고 있는 것, 이게 대규모 언어 모델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의 좌뇌적 접근 방법 같은 형태다. 그러면 노암 촘스키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3형식, 5형식,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목적어고 뭐가 무엇을 수식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나 구문 분석 같은 형태로 언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제2의 물결인 기계학습 기반한 것은 기호가 필요 없이 언어 전체를 그냥 암묵적 지식으로 내장을 하게 돼요. 학습을 해서 모두 다 숫자 덩어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벡터라는 공간에서 그냥 복잡한 숫자와 행렬 덩어리로 우리의 언어를 이해를 하게 돼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그럼 언어를 이해할까요? 우리가 국어 공부나 영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글을 쓰지 못하는 문맹이라고 하더라도 말로 의사소통은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암묵적 지식과 언어적 능력이 반드시 기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수준 이상의 높은 지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면요, 나의 지식과 타인의 지식을 기호로 연결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죠. 결국은 우리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의 전반적인 것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는 기술과 비기호적인 기술이 필연적으로 접목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계가 공부를 하고 또 인간은 어떤 식으로 학습하고 공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영화 중에 한 장면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솔트룩스 같은 회사가 미래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고요. 이 로봇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집안 살림을 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을 사찰에서 사갔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동안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했었죠. 그런데 하도 많이 불경을 들어서 득도를 하게 됩니다. 스님들이 이제 로봇에게 물어요. 사는 게 뭐냐? 그랬더니 로봇이 얘기합니다. 태어나기 전도 고통이고 살면서도 고통이고 죽어서도 고통입니다. 해탈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계가 뭔가를 학습한다라는 것은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이래요. 일일이 사람이 프로그램 코드를 짜주는 게 아니라 일반화된 알고리즘과 대규모 데이터를 넣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패턴을 기계 스스로가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되게 좀 어렵죠? 사진에 지금 A 사진하고 B 사진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제가 한번 이제부터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이게 A인지 B인지 둘 중에 하나를 맞추시는 겁니다. 이 여성분은 A 사진 쪽으로 분류하시겠어요? B 사진 쪽으로 분류하시겠어요? 아마도 모든 분들은 A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여성분 5분인가 6분이 계신데 이분은 A 사진 쪽으로 분류하시겠습니까? B 사진 쪽으로 분류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이게 당연히 A 쪽이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왜 A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금발머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4, 5년 전에 유럽의 큰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할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B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1000명 중에서 한 150명, 200명이 B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왜 B죠?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웃어서 B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어떤 분은 모두 똑같은 손 제스처를 하고 있어서 B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분은 뒤에 배경이 있어서 B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백인, 흑인, 동양인이 모두 섞여 있는 사회에선 어쩌면 인종 말고도 다른 특징이 있겠구나. 웃는다든지 손 제스처라든지 입고 있는 옷 같은 것이 아마 그런 것들을 구별하게 되겠죠. 우리 인간은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고 했을 때 그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해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진 두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A일까요? B일까요? 여전히 A라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어떤 분은 B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B입니까? 물어보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B라고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A일까요? B일까요?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A에다 집어넣고 싶은데 거기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여탕에 남자분을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A, B를 나눌 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성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론입니다. 우리가 학습되지 않았었던 새로운 패턴 혹은 그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간도 이렇게 학습하고 분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기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굉장히 단순한 산수인데요. X축은 몸무게고 Y축은 키예요.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 100명을 임의로 모아서 몸무게와 키를 재갖고 점을 2차원 평면 위에다가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 키와 몸무게가 다 크신 분들, 몸무게가 적으신 분들, 키가 작으신 분들로 셋으로 분류를 하겠다 그러면은 보시는 위치에서 선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셋을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뇌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학습할 때 받은 특징들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키와 몸무게잖아요. 근데 바로 앞 페이지에서는 얼마나 됐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20개, 많게는 30개의 특징이 있어요. 머리 색깔, 눈 색깔, 키, 몸무게, 머리가 긴지 짧은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얼굴 표정이 어떤지 등등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공부한다라는 얘기는요, A하고 B를 나눌 수 있는 선분을 어떻게 잘 찾아낼 수 있냐 하는 것이 더 좋은 학습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자면은 코로나로 폐렴에 걸린 사람 사진 100장 A, 뭔가 기침을 하는데 걸리지 않은 사람 사진 B, 이렇게 폐 사진을 100장 100장씩 하고 기계한테 주는 거예요. 데이터인 거죠. 그럼 기계가 학습을 해서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 기침을 하면 제 사진을 찍어서 넣으면은 기계가 당신은 코로나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암을 진단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암인지 아닌지만 가능할까요?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밤에 LG가 이길까? OB가 이길까? 경기를 예측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오늘 솔트룩스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어떤 데이터로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데이터 A,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데이터 B를 선별해서 학습을 시키면 그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인간의 뇌를 수학적으로 모사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박사는요, 손에 들고 있는 현미경 갖고 쥐의 뇌를 얇게 점여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산티아고 박사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쥐의 뇌는 뇌세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뇌세포하고 다 엉켜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뇌의 위치에 따라서 연결된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뒤통수는 통상에 우리가 이미지 인식을 하고요. 옆통수는 언어나 기억을 담당하고요. 전두엽이라고 얘기하는 앞통수는 논리, 의사결정을 담당을 하고 두정엽이라는 이 뒤위통수는 감각기관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대뇌피질하고 가장 외 바깥쪽에 이게 사고를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소통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데 그 뇌의 부위나 위치마다 회로가 연결된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뇌세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뇌세포가 다른 뇌세포하고 어떤 회로로 연결 구조로 갔냐 하는 것이 지능을 만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1900년도에서 1920년도까지 연구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1920년대에 뇌과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모사한 게 1930년도, 40년도에 나오게 돼요.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이때 이제 수학적 모델로 인간의 뇌세포를 만드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의 뇌세포, 수학적 뇌를 여러 개 연결한 거를 인공신경망에 관련된 걸로 추론을 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숨겨져 있는 뇌세포, 수학적 뇌세포를 한층 정도로 한 거를 우리가 쉘로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A인지 B인지 나누는 선분을 찾아내는 거라면 딥러닝, 딥뉴럴 네트워크는 더 많은 수학적인 신경세포를 적층을 저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A하고 B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자들은요, non-linear equation, 그러니까 실제로 선형적이지 않아서 수학으로 풀기 힘든 문제들이에요. 수학으로 풀기 힘든 문제들을 인공신경망 갖고 딥러닝으로 이제 풀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발전을 시작한 게 이제 10년이 채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어떻게 수학적 뉴런을 어떤 관계로 연결을 해서 기억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노래를 생성하고 노래를 할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인간이 학습하듯이 학습할 수 있는 신경망을 만드는 연구로 발전이 되고 있고,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2세대 세컨드 웨이브의 인공지능이 현재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